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임기가 1년 넘게 남았지만 이 정권 교체 한 달도 안 돼서 자진해서 물러난 겁니다. 자, 국회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검찰 폐지가 논의되는 상황. 심 총장은 오늘 물러나면서 결론을 정하고 추진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검찰 고위급 인사를 발표하며 검찰 물갈이 그리고 주류 교체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첫 소식 김지윤 기자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총장직에서 물러납니다. 취임한 지 9개월 만에 사퇴로 2년 임기 가운데 1년 2개월을 남긴 시점에 검찰을 떠나는 겁니다. 심 총장은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심 총장은 입장문을 내고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게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걸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의 검찰 개혁에는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하면 예상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심 총장은 오늘 대검찰청 구성원들에게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며 검찰 개혁에 대한 합리적 의견 개진조차 동력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다른 선택이 없었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심 총장의 사의 표명은 이진동 대검 차장, 신흥석 서울 남부지검장, 양석조 서울 동부지검장 등 전 정부에서 임명한 검사장급 인사들이 줄줄이 사퇴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심 총장의 사퇴 배경을 두고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정성호 법무부 후보자의 주도로 단행된 검찰 인사에서 배제된 데에 대한 항의 성격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는 내일 예정된 검찰청 업무보고를 검찰 내부 상황을 고려해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검사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각을 세워온 이문정 부장검사가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문재인 정부 때 대장동 사건 수사검사도 검사장이 됐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하루 만에 법무부 감찰 담당관에서 대구지검으로 좌천성 발령이 났던 이문정 부장검사. 임 부장검사가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인사에서 서울 동부지검장으로 승진 임명됐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정부 내내 윤 전 대통령 비판을 계속해온 검사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대장동 사건 특별수사팀을 이끌었던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도 오늘 검사장으로 승진해 서울 남부지검장에 임명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대장동 민간사업가들만 재판에 넘겼고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들어 새 수사팀이 꾸려진 이후 기소됐습니다. 대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긴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은 당분간 사의를 표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대행 역할도 맡습니다. 이창수 전 지검장이 사직하면서 공석이 됐던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정진우 서울 북부지검장이 임명됐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찰 해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며 검찰개혁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검찰개혁의 주도권은 국회가 갖는 것이라며 강공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인사청문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찰 해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검찰 조직의 해체라든가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필요하다면서도 여당이 발의한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의 신속 처리 요구에 대해 사실상 속도 조절론을 꺼내든 겁니다. 검찰개혁 4법 신속 처리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그건 주장이죠. 법사위에서 또 여야 의원들이 또 일정을 정해갖고 또 차분하게 논의돼야 될 것이고. 민주당에서 지난달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은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신설 등이 핵심인데 추석 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강경파 목소리에 거리를 뒀다는 해석입니다. 반면 여당에선 검찰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로 선출된 김용민 의원은 검찰 개혁의 주도권은 국회가 갖는 것이라면서 9월 안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개혁의 주체가 되는 건 국회라며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서두를 것은 검찰 개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네, 한은 기자, 좌영길 법조팀장 나와 있습니다. 자, 심우정 검찰총장 사실 임기가 절반 넘게 남았는데 왜 사표를 냈을까? 저희는 제목을 백기투항의 물음표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총장직 수행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렇게 사실상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발표된 검찰 인사가 결정적이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어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양석조 서울 동부지검장 그리고 신흥석 서울 남부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두 검사장은 퇴진 권유로 받아들였고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심 총장은 법무부 장관도 임명되기 전에 검찰총장이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인사가 단행됐을 거라고 느꼈을 겁니다. 조금 전 전해드렸듯이 이문정 부장검사를 서울 동부지검장에 발탁한 파격 인사는 심 총장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걸로 알려집니다. 심 총장 입장에선 총장 인사권이 배제되면서 대통령실이 불신임을 나타낸 걸로 받아들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심 총장 물러나면서 짤막하게 공식 입장을 냈던데 그 외에 검사들 앞에선 이 속내를 좀 드러냈다면서요? 네, 그 심 총장의 사퇴가 저항이라기보다는 백기투항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지점이 바로 그건데요. 심 총장은 오늘 오후 대검 간부들이 모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세 가지를 사퇴의 원인으로 말했는데 총장 개인이나 가족에 대한 공격이 불편하다는 점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사장급 인사에서 배제된 상황을 보여주듯이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이런 호소도 했다고 합니다.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의견도 밝혔는데 심 총장은 내일 퇴임사에서 민주당 안에 대한 비판을 구체적으로 담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번 인사, 이제 오늘 인사 앞두고 줄줄이 사표를 냈던데 검사들이 거기 보면 다 윤석열 정부에서 중용됐던 사람들인 거죠. 네, 전 정부에서 중용됐던 검사들이 물러나고 좌천됐던 검사들이 요직에 발탁되는 역전 현상이 이재명 정부에서도 재현됐습니다. 사의를 표명한 양석조 서울 동부지검장, 문재인 정부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기소에 반대하는 상급자를 향해서 당신이 검사냐 따졌던 인물입니다. 오늘은 검찰 내부방에 수사 없는 기소는 책임 회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여권의 검찰 개혁안을 비판했습니다. 반면 정치 편향 논란으로 전 정부에서 좌천됐던 이문정 부장검사는 검사장으로 승진해서 서울 동부지검장에 임명됐습니다. 검찰 주요 보직에서 비슷한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쨌건 수뇌부인 심우정 검찰총장이 오늘 물러나게 된 겁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좀 벌어질까요? 네, 일단 검찰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실 주도로 검찰 인사가 단행된다면 윤석열 정부 고위검사들의 줄사표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현상이 정부 여당의 검찰 개혁안의 변수가 될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인데 일단 국정기획위원회의 검찰 업무 보고는 내일로 잡혔다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심 총장이 사퇴하고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비판해온 검사들이 주요 보직에서 물러나면서 검찰 해체 수준의 입법을 비판하거나 대안을 제시할 구심점이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은 기자, 좌영길 차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송원석 비대위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 5명까지 의결하면서 완성이 됐는데요. 자, 8월 중순 전당대회로 뜻을 모았는데 주요 당권 주자들이 반대해온 집단 지도 체제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해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 5명과 회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상임전국위원회를 통해 비대위원 임명안이 의결되자마자 곧바로 첫 회의를 열어 전당대회 개최를 논의한 겁니다. 전당대회 일정과 관련해서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목소리도 있으셨고요. 새 비대위는 송 위원장 외에 4선 박덕흠 의원, 재선 조은희, 초선 김대식 의원과 홍현선, 박진호 수도권 원외 당협위원장 등 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비대위는 한 달간 준비를 거쳐 8월 중순 전당대회 개최의 뜻을 모았습니다.
한때 지도부에서 집단 지도체제 도입도 거론됐지만 김문수, 한동훈, 안철수 등 주요 당권 주자 측이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친윤 세력의 음모라고 반발하면서 없던 일이 됐습니다.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현 시점에서 집단 지도체제가 바람직한가 의문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은 최근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만나며 활동 폭을 넓히고 있고 출마 여부를 계속 고심하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 측은 당원 배가 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해주입니다.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공들여온 혁신위원회 구성. 그 위원장으로 안철수 의원이 유력 검토되고 있습니다. 안 의원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혁신 전당대회로 대체하는 안도 거론됩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추진하는 혁신위원회가 이르면 모레 출범할 예정입니다. 혁신위원장엔 사선 안철수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도권의 대표적인 의원님들이시고 또 혁신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 다양한 혁신과 관련되는 이야기를 듣는 그런 자리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 중진, 탄핵 찬성파 혁신 이미지이면서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를 열심히 도와 탄핵 반대파도 거부감이 적다는 게 반영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 의원은 대선을 거치면서 당내 긍정적 평가가 많아졌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안 의원은 이날 송 위원장을 만나 대선 패배에 대한 백서부터 써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혁신위원장 인선이 여의치 않을 경우 혁신 전당대회로 대신하는 방안도 구상 중입니다. 어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당권 주자들이 혁신안으로 경쟁하는 혁신 전당대회도 방법이란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 의사도 있는 만큼 겸임이 적절하냐는 논란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50명이 오늘 대통령실 앞을 찾아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서한도 대통령실에 전달했는데요. 민주당은 선거 불복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불법 무능 총리 후보 김민석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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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의원 50명이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몰려갔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각종 의혹들을 언급하며 지명 철회를 압박했습니다. 새털처럼 가볍고 오만한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을 강행하는 그 순간 이재명 정부의 몰락이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의 독선을 부각시키겠다며 인준 강행 때까지 김 후보자의 공세를 집중할 계획입니다. 어제 농성장에서 김 후보자와 설전을 벌인 나경원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자료 제출 제대로 하라고 했더니 자료는 냈는데 안 보더라는 뻔뻔한 거짓 변명만 늘어놓다가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거리낌 없이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은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했습니다. 반드시 지명 철회를 하라는 내용이 들어있고 이 부분을 대통령에게 반드시 전달해라 그 서한을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정무수석실 행정관들이 서한을 받아가자 유 수석은 우상호 정무수석이 나오지 않은 건 사안을 가볍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방해를 넘어 대선 불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대통령 몫의 방통위원을 지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위원장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지만 이 사퇴 대신 대통령에게 역할을 요구한 셈입니다. 이 대통령은 어떻게 응수했을까요? 이상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통령 몫의 방송통신위원을 지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방통위 상임위원들도 선임이 안 되고 부위원장도 사실상 없으니 대통령 몫이라도 지명해달라고 말했다고 참석자는 전했습니다. 방통위는 대통령과 국회가 추천한 위원 5인 합의체지만 사실상 혼자 남자 나머지 대통령 몫 1명을 추천해달라고 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거부했습니다. 추천에도 두 위원이 의견이 다르면 파행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2명일 때는 가부 동수로 부결 확률이 높다는 것에 대한 대답은 하지 못하셨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이 위원장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합니다. 국회에 가시면 그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여당 의원과 설전을 벌여왔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디 끼어들어서 이러세요? 한편 사의를 표명했던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은 오늘 출근했지만 이 대통령은 면직을 재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집값 상승과 관련해 처음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집값이 오르는 건 부동산이 투기 수단이 됐기 때문이라며 주식이나 금융 같은 대체 투자 수단이 활성화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투자가 분산되면 집값은 내려갈 거다, 이런 생각으로 보입니다. 정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주거 불안정의 원인으로 부동산 투기를 꼽았습니다.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이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또 초래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대체 투자 수단 활성화란 정책 기조를 강조했습니다. 비공개 자리에서도 사람들이 부동산만 투자 대상으로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투자 자금이 주식, 금융 등으로 분산되면 집값이 자연스럽게 안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행히 최근에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좀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가는 것 같아요. 진보 시민단체 중심으로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추가 세금 규제를 압박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며 당장 세제 개편 검토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은 대출 규제의 효과를 살피며 후속 대책을 논의 중입니다. 대통령실은 공급에 대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공급망에 대한 검토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TF를 만들어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대출 규제 대책을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으로 묶으면서 2030 젊은 세대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았던 겁니다. 수도권 2030 세대의 반발이 크다는 게 자체 분석입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2030 세대들이 즐겨 찾는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정책 대출을 축소한 데 대해 대출을 막으면 살 곳이 없는데 누가 결혼하고 애 낳겠냐, 왜 신혼 전세 대출까지 건드느냐 같은 불만들이 많습니다. 국민의힘은 젊은 세대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는 조치라며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대출이라는 제도 자체가 있는 의미는 결국 주거 사다리를 위한 거거든요. 결국 사다리를 끊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면에서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해요. 니네 대출 받지 마. 당신들 대출 받으면 안 돼. 서울 평균 집값이 10억 원을 넘는데 대출 상한을 6억 원으로 묶은 건 청년들에게 근로소득으로 집을 사지 말라는 것과 같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청년들이 20년 이상 숨만 쉬고 돈만 모아도 집을 구할 수가 없는 이런 사태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중으로 부동산 TF를 구성해 국민 여론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청년층과 수도권 민심이 분노할 포인트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빚탕감 정책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외국인 2,000명도 수혜 대상이라며 어떤 빚인지도 모르는데 세금으로 탕감해 주는 게 맞냐는 겁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개인 채권 소각을 추진 중입니다. 113만 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추산되는데 도덕적 해이나 묻지마 탕감에 대한 비판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외국인 2,000명도 포함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182억 원가량인데 우리 국민 세금으로 탕감해 주는 게 맞느냐는 겁니다. 외국인인데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빚을 탕감해 준다? 저는 이건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빚이 한국에서 졌던 유흥빚이 탕감될 수도 있는 거죠.
국민의힘은 국적불명 외국인의 도박빚까지 갚아주는 게 과연 이재명식 민생이냐며 셰셰 정부, 외국인 특혜 정부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역차별적 발상이라고 반박합니다. 외국인도 한국에서 경제활동하고 납세활동하는데 차별할 수 있겠냐고 일축합니다. 또 자영업자 구제가 가장 시급하다며 주객이 전도된 문제의식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빚탕감 논란이 커지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가능하다면 도박 관련 빚 심사도 하고 외국인 적용 기준도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에 밖을 나서기조차 힘든 하루였습니다. 동해안과 경북 내륙은 기온이 36도 이상 올랐고 서울도 32도에 육박했습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방문객들이 양산으로 뜨거운 햇볕을 막습니다. 얼음 음료에 선풍기도 동원해보지만 더위를 식히기엔 역부족입니다. 얼음물이랑 양산이랑 다 가지고 왔는데도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얼른 빨리 카페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첨성대도 인적이 뚝 끊겼습니다. 방문객들은 순회 차량을 타고 일대를 둘러보거나 그늘을 찾습니다. 온도계를 5분 정도 바깥에 뒀는데요. 40도를 넘겼습니다. 역광장엔 바닥 분수가 가동돼 더위를 식힙니다. 부채를 붙여봐도 버스를 기다리는 것조차 힘겹습니다. 아이고 많이 더워요. 오전에는 밭에 일하러 갔더니만 숨이 콱콱 막히가 못하고 왔어요. 해변도 덥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햇볕에 달궈진 모래사장 온도는 40도에 육박합니다. 해수욕 하러 왔는데 그래도 덥네요. 더워서 물속에 들어 있습니다. 모래사장은 너무 뜨거워요. 오늘도 강원 강릉의 낮 기온이 36.7도까지 치솟았고 경북 포항과 경주는 36도 내외를 기록했습니다. 서울도 31.8도까지 올랐습니다. 밤에도 더위가 식지 않으면서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는데 강릉은 최저 기온이 29.7도로 전국에서 가장 무더운 밤을 보냈습니다. 부산과 대구, 포항 등에선 기상 관측 이래 6월 일평균 기온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내일도 대구와 경주가 36도까지 오르고 강릉이 35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위가 이어집니다. 채널A 뉴스 허준원입니다. 요즘은 더위에 습도까지 높아 마치 사우나에 있는 듯 끈적일 때가 많은데요. 실제 습도가 높으면 체감 온도가 올라 더 높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구름으로 가득한 하늘 아래 양산을 펴고 그늘 아래로 숨어봐도 끈적끈적한 동남아 같은 찐통 더위에 숨이 턱턱 막힙니다. 30도를 웃도는 기온에 높은 습도까지 더해져 체감 온도를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 온도는 33도를 웃돌았습니다. 요즘 정말 사우나 온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덥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땀나고 제가 한 5분만 걸어다녔는데도 엄청 땀나고 집에 가서 바로 샤워하고 싶을 정도로. 실제 사우나를 찾아가 비교해봤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땀이 줄줄 흐르는데 습도가 86% 안팎으로 나옵니다. 저는 지금 실외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오후 3시가 넘은 시각인데 온도는 32도, 습도는 70% 가까이 나옵니다. 사우나 같은 더위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서울의 습도는 한때 92%까지 치솟았고 인천 영종도와 경기 가평 등에선 100%를 기록했습니다. 습도 55%를 기준으로 10%가 증가할 때마다 체감 온도는 1도씩 오릅니다.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덮으면서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를 넘겠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당분간 큰 비는 없겠지만 곳에 따라 소나기와 적은 양의 빗방울은 떨어질 걸로 예고돼 있습니다. 여기에다 남풍을 타고 태평양에 수증기가 계속 유입되는 상황. 당분간 습기를 머금은 찜통 더위는 밤낮 없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네, 월마다 이용료를 내고 전자제품이나 자전거 같은 제품을 렌탈하는 구독 서비스가 요즘 인기죠. 그런데 제품을 빌려서 중고로 파는 신종 사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중고 제품 구입하실 때 주의하셔야겠는데요. 그 방법을 임종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지난 3월 100만 원을 주고 중고 전기 자전거를 산 30대 남성. 구매 2주 만에 주차해놓은 자전거를 자전거 렌털 업체에서 가져갔습니다. 업체 측은 자사의 렌털 자전거라며 분실 신고가 들어와 수거해 간다고 설명했습니다. 분실 신고가 저희가 들어와서 수거가 된 거고요. 중고거래를 하셨다라고 하면 이분을 신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비용을 다 치른 제품이라는 판매자 말을 믿었다가 사기를 당한 겁니다. 이쪽 이제 판매자 쪽에서도 보여주니까 이게 완납 제품이라고 하고, 전혀 몰랐죠. 처음 살 때 그 설명서랑 충전기 기존에 구성품이 다 있어서 의심을 안 했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중고시장에서 의류관리기를 구매했다 렌털료 수백만 원을 지불하라는 독촉장을 받았다는 피해 글도 있습니다. 렌털이나 할부 중인 사실을 속여 중고로 파는 이른바 렌털깡 사기입니다. 미성년자나 급전이 필요한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이 이런 사기 범죄의 판매자들입니다. 전문가들은 시세보다 과하게 싼 물건은 영수증이나 일련 번호로 렌털 제품 여부와 소유권자를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여름철마다 떼지어 출몰하는 러브버그 때문에 시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도심과 주택가, 살림을 가리지 않고 때로 달라붙어 골칫거리인데요. 익충이라지만 시민들 생각은 다릅니다. 김동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방으로 날아다니며 등산로 바닥까지 뒤덮은 러브버그. 산속뿐만 아니라 도심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두워지면 러브버그 활동이 더 활발해져 가게 조명까지 바꿨습니다. 조명 색깔까지 좀 어둡게 했는데도 지금 계속 들어오거든요. 많이 붙었을 때는 진짜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타닥타닥 붙어서. 상점 안으로 들어오면 속수무책입니다. 거의 냉장고에도 붙어서 죽은 시체들이 엄청 많고, 청소를 하고 이제 1시간 뒤에 보면 또 엄청 몇십 마리 들어가 있고. 독성이 없고 병을 옮기지 않아 익충으로 분류되지만 시민들 인식은 다릅니다. 사람한테 피해를 주다 그러면 익충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저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주잖아요. 지난해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러브버그는 바퀴벌레와 빈대에 이어 보기만 해도 싫거나 무서운 곤충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지자체는 매일 야산 인근을 중심으로 물대포를 이용해 방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불쾌감을 유발하고 사체가 쌓이면 건물이나 자동차가 부식되기도 하는 만큼 더 적극적인 방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동아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일본을 정조준했습니다. 쌀 부족에도 미국 쌀을 사지 않는 나라라며 관세 인하는 없을 것임을 시사했는데요. 자, 관세 협상 앞두고 장관이 7차례나 미국으로 날아가 공을 들였는데 일본 소용이 없었던 셈입니다. 우리나라는 괜찮은 걸까요? 도쿄 송찬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Dear Mr. Japan, here's the story. You're going to pay a 25% tariff on your cars. 일본을 콕 집어 불만을 표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친애하는 일본이라며 비꼬듯 언급한 데 이어 자동차 관세 부과 방침도 변함없음을 알린 겁니다. 다음 날에도 SNS에 일본은 대량의 쌀 부족을 겪고 있는데도 미국의 쌀을 수입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서한을 보내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앞서 트럼프는 각국의 상호 관세와 관련한 서한을 보낸다고 밝힌 바 있는데 특정 국가를 콕 집어 밝힌 건 일본이 처음입니다. 일본은 최근 2달 사이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을 7차례나 미국에 보내 관세 협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일본이 양보하기 어려운 쌀과 자동차에 대한 압박이었습니다. 農業を犠牲にするような交渉はしないという考えに変わりはなく、自動車、本当に大きな国益であります。 심지어 마지막 협상 때는 카운터파트인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은 존중받고 있다고 자신했지만 그 기대는 빗나갔다며 미일 관세 협상 결과를 우려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백악관은 유예기간 연장 없이 이번 주 중으로 각국의 관세율을 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도 일본처럼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 소고기 수입 규제 완화 등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오늘도 푹푹 찌는 하루였는데요. 유럽 폭염은 더 심각한가 봅니다. 연일 40도에 육박하는 프랑스에선 이 철제 구조로 된 에펠탑이
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뜨겁길래 이런 얘기까지 나올까? 조은아 파리 특파원이 현장에 가봤습니다. 푹푹 찌는 열기를 조금이라도 식히기 위해 프랑스 파리 시민들이 분무 냉방장치 쿨링포그 아래로 모여듭니다. 얼음물을 끊임없이 실어 나르고 이마 위로 줄줄 흐르는 땀을 훔쳐내지만 더위에 지친 사람들은 바닥에 쓰러진 채 늘어져 있습니다. Today we have an elder person and we have to look for a place to settle down and drink some water. 파리의 어제 낮 최고 기온은 35도, 오늘은 38도까지 올라 40도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극심한 폭염으로 파리의 상징인 에펠탑 철골이 최대 20cm가량 휘어질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뜨거운 햇볕에 노출된 면은 팽창되고 그늘에 놓인 면은 수축하면서 탑이 휘어지는 겁니다. 제 뒤로 에펠탑 보이시죠? 지금 에펠탑과 비슷한 철제 구조로 지어진 다리에 서 있는데요. 손을 대보니 후끈거릴 정도로 매우 뜨겁습니다. 곰도 더위에 지친 듯 얼린 과일을 핥아 먹으며 무더위를 이겨냅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37도를 비롯해 이탈리아 로마 38도 등 남유럽 전역에서 폭염이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화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튀르키예에서는 서부 해안가를 중심으로 강한 돌풍이 일어 곳곳에 산불이 났습니다. 이틀째 진화 작업 중인데 대피 인원만 전국 41개 마을에서 5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탈리아 남서부 살레르노에서도 대형 산불이 발생해 인근 고속도로까지 불길이 번졌습니다. 파리에서 채널A 뉴스 조은아입니다. 중국에선 놀이공원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개장을 앞둔 새 놀이공원에선 물이 새는가 하면 롤러코스터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베이징 이윤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영화관 천장에서 갑자기 물이 쏟아집니다. 앉아있던 관객들은 난데없는 물벼락에 놀라 우왕좌왕합니다. 물줄기를 피하려고 우산을 편 사람도 있습니다. 이곳은 나흘 뒤 개장하는 중국 상하이 레고랜드의 4차원 입체 영화관입니다. 개장 전 임시로 오픈해 관객들을 맞았는데 시범 운영 중의 컴퓨터 오작동으로 물벼락이 쏟아진 겁니다. 사흘 전에는 아파트 10층 이상 높이에서 롤러코스터가 갑자기 멈추는 사고가 발생해 무더위 속에 탑승객 10여 명이 40분간 공중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개장도 하지 않은 새 놀이공원에서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 내에선 이런 안전 불감증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중부 허난성에선 공중에서 회전하는 놀이기구의 기둥이 부러져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고 한 달 뒤에는 광둥성에서 묘기 공연 중이던 오토바이가 관람객을 덮치는 등 최근 석 달 새 공개된 놀이공원 사고만 최소 5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현지 매체들은 놀이공원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과 관리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이번엔 인도네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조종사의 빠른 대응으로 인명 피해는 막았지만 이 보기만 해도 아찔한 위험천만했던 항공기 긴급 착륙 순간을 김정근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나무가 휘청일 만큼 강풍이 몰아치는 활주로. 그 사이로 비행기 한 대가 날아옵니다. 착륙을 시도하던 순간 휘청이더니 오른쪽으로 기울고 앞바퀴는 닿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항공기는 균형을 되찾고 바닥에서 연기가 날 정도로 급제동하며 속도를 줄입니다. 현지 시각 지난달 2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수카르노 하타 국제공항에서 보잉 737 항공기가 긴급 착륙하는 모습입니다. 다행히 승객 177명은 전원 무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강한 바람과 폭우 속에 착륙을 시도하다 사고가 난 것인데 조종사의 신속 대응이 대형 사고를 막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한 여성이 도개교 끝을 잡고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다리는 점점 기울어지고 여성은 끝내 추락합니다. 미국 마이애미의 브리켈 애비뉴 다리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한 건 현지 시간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40분쯤입니다. 브리켈 애비뉴 다리는 한쪽 길이가 약 27m에 이르는 도개교입니다. 이 27m 높이서 떨어진 여성은
중상을 입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해당 여성이 다리 인근에서 소란을 피우다 사고를 당한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무언가 떨어지자 사람들은 혼비백산에 달아납니다. 운전자가 앉아있는 오토바이 위에도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27일 오후 5시쯤 중국 구이조우 성에선 흉기 2개가 인도로 날아드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인근 건물에서 누군가 던진 걸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네, 오는 9월부터 예금 보호 한도가 2배 높아집니다.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맡긴 돈 1억 원까지는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밖에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이 적지 않은데요. 오은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예금 보호 한도는 돈을 맡겨둔 금융사가 파산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5천만 원이었는데 24년 만에 2배로 오른 겁니다. 은행, 보험, 증권사뿐 아니라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예금 보호 한도도 함께 올라갑니다. 일반 예금뿐 아니라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도 보호가 됩니다. 이번 조치로 보호되는 예금계좌 비중 역시 100% 가까이 높아집니다. 여러 금융사의 돈을 나눠 관리했던 소비자들은 목돈 관리가 한결 편리해졌습니다. 한 은행에 여러 계좌를 가진 경우 1억 원 초과분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반면 한도 내에 여러 은행에 나눠 넣은 경우 총액이 1억 원을 넘어도 모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1억이나 되니까 이제 좀 안심하고 예금이나 적금을 이제 은행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부터 수영장이나 헬스장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30%가 적용되고 양육비 선지급제도 도입됐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이달 중부터 네이버나 카카오뱅크 등 일부 은행 어플에서도 발급받아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한강버스가 9월 정식 운항을 앞두고 첫 승객을 태우고 체험 운항에 나섰습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수상 대중교통 시대가 열리는 건데요. 시민들 반응은 어땠을까요? 김승희 기자입니다. 아빠 손을 꼭 잡은 아이도 백발의 어르신도 들뜬 표정으로 배에 올라탑니다. 첫 승객을 태우고 체험 운항에 나선 한강버스입니다. 한강버스의 첫 항해가 시작됩니다. 조금 전 여의도를 출발했습니다. 지금은 한강을 가로질러서 잠실로 이동 중인데요. 이렇게 선상에서 시원한 강변 풍경도 즐길 수 있습니다. 밖에서 보는 경치가 좀 보는 재미가 좀 있어요.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릴 수 있어서 좋아요. 수상 대중교통 수단인 한강버스는 마곡과 잠실 사이 7개 선착장을 오갑니다. 급행을 이용하면 54분, 완행을 이용하면 75분이 걸립니다. 평소 30분 간격으로 운항하고 출퇴근 시간은 15분 간격으로 더 자주 운항할 예정입니다. 지하철로 오면 1시간 조금 넘게 걸리는데 배로 오니까 한 30-40분 만에 오니까 3,000원 정도면 제 생각에는 뭐 시간 절약하는 거 생각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환승이 쉽도록 마곡 선착장 인근엔 버스 정류장도 새로 만듭니다. 성인 요금은 3,000원, 청소년과 어린이는 각각 1,800원, 1,100원입니다. 대중교통과 환승 할인이 가능하고 기후동행 카드를 이용하면 월 5,000원만 더 내면 됩니다. 체험 운항은 사전 신청을 받아 매주 화, 목, 토요일 진행되고 하루 한두 차례 운항합니다. 정식 운항은 오늘 9월 중 시작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네, 이맘때 즐기는 야장만의 낭만이 있죠. 밤이 깊어지면 도심 곳곳에 야외 테이블이 늘어서곤 하는데요. 문제는 인도를 넘어 차도까지 점령하면서 사람과 차량이 뒤엉켜 안전을 위협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좀 나아졌을까요? 광민경 기자가 야장거리에 다시 가봤습니다. 밤 10시를 넘어서자 야장 테이블이 손님들로 가득 찹니다. 인도를 꽉 메운 테이블 사이로는 쉴 새 없이 차량이 오갑니다. 올해부터 서울 종로구에서 야장을 합법화하며 겹겹이 펼쳐져 있던 테이블은 한 줄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합법화 이후에도 전체 야장거리 분위기는 비슷합니다. 인도를 점령한 불법 포장마차 때문입니다.
야장과 포장마차가 뒤섞이고 인파가 몰리면서 여전히 아찔한 상황이 이어집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이 인도를 점령하면서 보행자는 어쩔 수 없이 차도로 내려가 걷습니다. 야장 테이블에서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량이 튀어나와가지고 혹시나 하면 덮칠 수도 있겠다는 위험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곳곳에 쌓여있는 쓰레기도 골칫거립니다. 종로 3가역 야장이 열리고 있는 인도에는 쓰레기통이 있지만 이렇게 바닥에 담배꽁초들이 널브러져 있고 환기구 위에도 쓰레기가 버려져 있습니다. 하수구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상인도 포착됐습니다. 골목 노상방뇨와 함께 악취의 원인이 됩니다. 그 장난한 거 얘기를 여기 들어와서 오바이트 하고 이기만 한다고 문 열어놓으면 여기가 안에까지 들어오고. 야장이 합법화되지 않은 곳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테이블과 의자가 차도에 버젓이 설치돼 있고 차량이 아슬아슬하게 테이블 옆을 지나갑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튀어나와서 위험해 보여요. 운전하기 불편하죠. 이쪽 길에는 안 오는 것 같아요. 차 다니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아예 안 끌고 저쪽 방향으로만까지. 술병이 담긴 상자도 거리에 쌓여 있습니다. 불법 적치물이지만 단속은 쉽지 않습니다. 주 2회 하고 있고요. 생계 문제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계도 중심의 조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상인의 생계와 시민의 안전을 고려해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시 간다, 광민경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이 대통령 당선 이후 처음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들어 재판을 중지시켰습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실 1부가 오늘 마지막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지만 본 재판 기일을 정하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행정수반임과 동시에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임이 헌법상 명백하다며 국정운영 보장을 위해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1심 재판 등에 이어 재판이 중지된 네 번째 사례입니다.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모 씨와 전 경기도 5급 공무원 배모 씨 재판은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5년 뒤 재판이 열린다면 증인들의 기억력이 감소해서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질지 다소 의문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재직 당시 관용차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 1억 653만 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는 22일에는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 준비 기일도 잡혀 있습니다. 오늘 재판을 중단시킨 재판부가 이 재판도 맡고 있어 역시 중단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감사원이 지난 정권 때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 개시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정상적인 감사였다던 3년 전 입장을 바꾼 거죠. 전 정권 감사 중에 편향성이 의심되는 사례를 보고하라는 국정위원회 요구에 답을 한 겁니다. 조민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감사원이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전 정권에서 진행된 감사 중 편향성이 의심되는 사례를 자체 보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9일 반성이 없다는 국정기획위 질타를 들은 지 8일 만입니다. 감사원은 업무보고의 그 사례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직무감찰 착수를 적시한 걸로 취재됐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착수한 게 문제라는 겁니다. 3년 전과는 달라진 태도입니다. 감사원 1948년 설립 이래 개별 감사 기획을 의결을 거친 것도 없습니다. 감사원은 감사위원회의 의결 범위를 확대해 편향성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보완책도 보고했습니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시절 끼워 맞추기, 정치 보복을 했다며 연일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감사원의 국회 이관이 개헌 사항이란 지적이 나오자 국회의 감사 과정을 보고하도록 감사원법 개정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새 정부 장관 후보자 중에 재산이 가장 많은 후보자, 총 440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자, 이 후보자 누구일까요?
김태우 기자입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문민정부 이후 역대 장관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토지와 아파트 등 부동산 자산이 134억 원이었고 보유 중인 주식도 40억 원이 넘었습니다. 한 후보자는 자신이 대표로 재직했던 네이버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테슬라, 애플 등 해외 빅테크 주식도 대량 보유했습니다. 여기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스톡옵션 등까지 포함하면 총 재산 규모는 440억 원을 넘습니다. 장관 후보자들은 3천만 원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직접 팔거나 백지 신탁을 해야 합니다. 중기부는 한 후보자가 이해 충돌 우려가 있는 주식을 모두 백지 신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장관 재직 중 주식으로 행사해야 하는 스톡옵션도 모두 포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후보자가 지난 2005년 음란물 유포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이력도 확인됐습니다. 당시 검색 서비스 본부장을 맡고 있던 한 후보자에게 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음란물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겁니다. 한 후보자는 검찰 약식 기소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1년 뒤 청구를 취하해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특검이 오늘 출석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사실상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2차 소환 날짜로 7월 5일을 못 박은 뒤에 안 나올 경우 체포를 언급했습니다. 자, 윤 전 대통령 나올까요? 김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지했습니다. 애초 2차 출석일로 통보한 오늘 오전 윤 전 대통령이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자 다시 날짜를 정해 최후 통첩한 겁니다. 박지원 특검보는 이날도 출석에 불응하면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출석 일정을 7월 3일 이후로 조정해달라고 요구해온 윤 전 대통령 측도 이날은 출석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5일 조사를 원하기 때문에 큰 마찰은 없다며 특검과 출석 시간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2차 조사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의 외환죄 관련 혐의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기 전문가인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를 불러 지난해 10월 윤 전 대통령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라고 지시해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또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문이 사후에 작성돼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 등의 서명을 받은 경위도 파악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성혜란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남매예요? 네, 이른바 동작 남매라는데요. 이 두 의원 서울 동작갑과 동작을 지역구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당은 달라도 친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 아침 농성 중인 나경원 의원을 김병기 원내대표가 찾아갔습니다. 법사 현장 좀 다르니까 내 또 동작 가버리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동작 남매라고 맨날 그러더니 고생 엄청 시키고 이게 가가지고. 김 원내대표가 바로 사과를 하는데요. 네, 아무리 상대당이라고는 하지만 상대 면전에 대고 모진말 하기는 어렵겠죠. 나경원 의원 만난 김에 그동안의 서운함도 쏟아냈습니다. 네가 이렇게 뭐 앞장서 뭐야 바캉스 왜 에어컨도 안 틀어주면서 좀 틀어드릴게요. 가져가고 말이야. 진짜 이렇게 여기서 죄송하고 멘트는 보니까 민생 방해 세력이다 그래가지고 민생 방해 세력과의 원칙 없는 협상과 타협은 하지 않겠습니다. 뭐 대내용 대외용 어제는 사퇴 요구받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도 농성장에 웃으며 다녀갔죠. 여야 모두 대외용 구호는 따로 또 대내용 셈법도 따로 있는 건지 지켜보는 국민들만 헷갈립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왼쪽은 박상우 국토부 장관, 오른쪽은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인데 처음 보는 사이라고요? 어제 국회 예결위에서요. 이 조정훈 의원과 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마주쳤는데요. 마치 처음 보는 듯 했습니다. 우리 국토부 누구 나와 계십니까? 예, 국토부 장관입니다. 민주당 정부 시절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건 사실이죠? 예, 다른 상황이 있었습니다. 차관님, 제 질문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차관님이신가요? 현직 국토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박 장관인데 차관인 줄 알았나 보네요. 네, 그럴 수도 있고요. 또 교육위 소속이었던 조정원 의원, 소관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몰랐을 수 있겠죠. 이 장면을 본 민주당은 이런 품평을 남겼습니다. 1년 6개월이 넘으셨네요. 얼마나 일을 안 하셨으면 그 당시 여당이었던 정당 소속 의원께서 장관님 얼굴도 모릅니까? 유명하다고 다 좋은 건 아닌데요. 또 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어제 소개해드렸던 정성호 후보자 말고 또 다른 근육질 인물이 있나 보군요. 네,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바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입니다. 이 국회에서 헬스부 장관으로 불릴 만큼 운동 실력이 남다르다는데요. 어제 화제가 된 이 정성호 후보자의 근육을 두고도 자신감 드러냈습니다. 정성호 의원님이랑 저 누가 더 뭐 많이 들어요. 제가 정성호 의원님과 사석에서 이 내용은 둘이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요? 정성호 의원님께서 저한테 그랬어요. 나는 취미고. 더 많이 친다 이런 걸로. 그렇죠. 이제 제가 보기엔 이제 취미 수준. 예. 네. 취미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야, 그러면 정 후보자가 취미라면 김 의원은 어느 정도예요? 네, 운동이 생활 그 자체라는 건데요. 평소에 운동하는 영상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것만 봐도 운동 실력이 느껴지죠. 새벽부터 여의도 근처의 헬스장을 들러서 운동하고 출근한다고 합니다. 무게 몇 가지 치세요? 이제 스쿼트 200, 데드리프트 200. 그래서 이제 벤치프레스를 합치면 그 소위 말하는 3대 500이 넘는. 와우, 대단한 수치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 트레이너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국회에서 헬스부 장관으로 불린다는 건데 요즘 지역구인 도봉갑에선 또 다른 별명이 생겼다고 합니다. 러브버거 잘 잡아준다는 걸로 러브버거 대통령이 됐습니다. 학교에 너무 러브버거 많다. 재섭이 형 이것 좀 없애주세요 하면 방역차를 쭉 돌리게 됩니다. 국회 내에서 설전도 힘 대결도 좋지만 진짜 중요한 승부는 시민 곁에 가까이 가는 민생 경쟁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7월의 첫날 이제 본격 한여름으로 접어듭니다. 비와 소나기가 더위를 식혀주긴커녕 습도만 더하고 있는데요. 내일도 경기와 강원 북부는 오후에 소나기가 지납니다. 양은 5에서 20mm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겠습니다. 한동안 찜통더위는 계속됩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경기와 강원, 남부 곳곳은 체감 35도로 폭염경보입니다. 서울도 이틀째 열대야로 밤잠 설친 분들 많을 텐데요. 내일도 내륙과 동해안에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강릉은 체감 30도로 초열대야 수준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32도, 체감 34도로 후텁지근하겠고요. 대구와 울산은 36도로 사람 체온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정체전선이 북쪽으로 올라가 모레부터는 뚜렷한 비 예보 없습니다. 한동안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는 만큼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